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 비법.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지은이는 김웅철, 발행은 부키입니다.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이 좋아 인생 이모작이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시니어 트렌드 연구자이자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우리보다 20에서 30년 먼저 고령사에 진입하고 대량 은퇴를 10년 이상 일찍 맞이한 일본의 실제 사례와 일본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의 현실을 추적하여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자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은퇴 선배들에게서 찾아낸 것은 한마디로 인생관을 은퇴형으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즉,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관점을 바꿔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은퇴 선배들의 가슴 절절한 후회담, 그들이 맞이한 뒤바뀐 일상, 통념을 깨트리는 그들만의 대처법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크게 5가지 주제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축보다 더 중요한 금전 감각을 바꿔라. 두 번째, 죄취업하려면 명함 버리고 계급장 떼라. 세 번째, 직연 혈연 말고 제3의 인간관계를 맺어라. 네 번째, 은퇴 후 10만 시간을 헤쳐 나가는 힘, 고동력을 키워라. 5번째, 지병과의 공존법, 자기만의 건강법을 찾아라. 저자는 은퇴 후 겪는 삶의 변화를 선배들의 목소리를 통해 또 명확한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갖췄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합니다. 또 인생 후반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만의 분명한 인생관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조직사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난 은퇴자들.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 무렵이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은퇴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가 55세에서 74세 은퇴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느냐,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그 답변들을 들여다보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듯하다. 건강, 돈과 생활, 일과 인간관계 등 3가지 분야에서 일본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인생의 후회마크 톱10을 여기 소개한다. 우리나라 은퇴 예비군들이 새겨들을 만한 것들도 꽤 있다.
먼저 건강 분야 후회막급 1위는 무엇일까? 뜻밖에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이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된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치 등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크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는 치아는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둘 걸, 평소 많이 걸을 걸, 폭음이나 폭식하지 말 걸 순이었다. 두발 관리 남성 혹은 피부 관리 여성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건강 분야 후회막급 톱10. 1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2위,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 폭음 폭식하지 말 걸. 5위, 간식을 자제할 걸. 6위,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 담배를 끊을 걸. 8위,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걸.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었다. 좀 더 많이 저축해둘 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매체 중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에 3천만 엔, 약 3억 원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 생활비 부족분 1천만 엔에 자녀 결혼 지원비와 주택 수리비 등에 2천만 엔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는 그야말로 절절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대출 잔금 부담은 가히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재정 지원은 대학까지만 유학은 자력으로 라는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다. 돈과 생활 분야 후회막급 톱10. 1위,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 가고 싶은 곳을 자주 여행할 걸. 4위,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 다양한 분야의 일, 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 개인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거, 물건들을 정리해 둘 걸. 9위, 요리 등 집안일을 좀 더 배워둘 걸. 10위,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자금을 마련해 둘 걸. 여가 생활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여행을 많이 할 걸이라는 후회를 꼽았다.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좀 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퇴직 후에 활용할 자격증을 따둘 걸 등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많은 친구를 사귀어 둘 걸과 같은 응답이 순위 안에 든 것을 보면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인간관계 분야 후회마크 톱10. 1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걸.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것이 후회만큼 리스트를 첫 번째 챕터로 정한 이유다. 은퇴 선배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은퇴 선배들이 아쉬워하는 것들, 건강, 돈과 생활, 일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건강 분야, 치아를 소중히 잘 관리할 것, 돈과 생활 분야, 좀 더 많이 저축해 둘 걸, 일과 인간관계 분야,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부모, 자녀와 대화 많이 할 걸.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잡지 기사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를 골라 소개했는데 대부분 우리도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잠재 위험 요소를 노후를 위협하는 6대 저이라 이름 붙여 정리해 보았다. 6대 위험 요인은 첫째, 연금의 감소, 둘째, 주택 거래 불가능, 셋째, 의료비 증가, 넷째, 간병 비용 증가, 다섯째, 정년 연장 및 재취업 난항, 여섯째, 무직 자녀 케어다. 이 기사에는 각 위험 요인의 퇴치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줄어드는 연금. 일본의 퇴직회사원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22만엔, 약 220만 원, 2018년 후생노동성 발표이다. 이 금액은 직장인 1인당 월 평균 수입 34만 8천엔의 62.7%에 해당한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2.7%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2035년이 되면 대체율이 50%까지 떨어져 평균 연금 수령액이 17만 엔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을 더욱더 현상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이 안아야 할 부담 증가보다는 수령액 감소 쪽을 선택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 사실상 전략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다. 연금 생활자는 매년 평균 70만에 약 700만 원의 초과 지출이 예상된다. 퇴직 후 25년을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총 1,750만에 약 1억 7천만 원의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이를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 없으면 집 팔아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요즘 노인대국 일본의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이다. 일본 전체 가구 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수가 6천만 채 정도니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이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 도쿄의 일부 구청은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에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 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팔 수 있다면 당장 파는 것이 좋다다. 도쿄 도심의 알짜배기 땅이나 일부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특별구역이 아니라면 속상하더라도 지금 파는 게 그나마 남는 장사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택 가격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한다. 증가하는 간병 비용. 일본의 고급 노인 요양시설인 유료 노인홈과 같이 좀 괜찮은 민간 간병 시설은 못해도 1인 월 20만에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은퇴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다. 지방 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월 10만엔 약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재택 간병은 보통 월 6만 5천엔, 약 65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특히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의 한정된 이야기다. 재택간병에 대개 수반되는 주간간병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통근간병의 경우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 위해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70에서 74세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가부담 비율을 10%에서
20%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연간 의료비는 총 40조엔 약 400조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들어가는데 특히 75세 이상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료 재정이 어렵긴 해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률을 20% 이상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텁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일본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다. 2013년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후 재고용 쪽을 택하고 있다. 정년 후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재고용이라고 하지만 처우는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대개 보너스가 없고 연봉도 기존에 비해 40%가 줄어든다. 중소기업은 20%가량, 대기업의 경우 6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 직원일수록 박탈감이 크다는 이야기다. 직위도 촉탁사원과 같이 초라한 데다 심한 경우 책상 위치도 사무실 창가 구석진 곳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푸대접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 파벌과 인적 네트워크에 역량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생계를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의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일본의 초중등교, 등교 거부자는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기준. 이들 대부분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로 나가지 않는 무직자녀 예비군이라 할 수 있다. 또 최근 젊은이들에게서 프리터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프리와 독일어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말로 고정 직장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더해 파견사원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 또한 무직자녀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무직자녀를 둔 은퇴 예비군들은 자녀와의 서바이벌 플랜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자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나이든 무직자녀를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무직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서바이벌 비용은 주택이 있을 경우 대략 월 10만 엔, 약 100만 원, 주택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월 16만 엔, 약 160만 원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한다. 또 무직 자녀에게 청소와 요리법 등 자취 기술을 길러주고 전략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직 자녀 세대를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곳으로의 거주지 이전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불어닥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이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나 홀로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이를 돈, 인간관계, 건강, 주거 4가지로 나눠 정리해 걱정 없는 나홀로 노후를 위한 10대 행동 강령이라 이름 붙여 보았다.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 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한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65세까지 필요한 생활자금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자.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른다. 둘째,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50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만 65세 지급.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된 나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자. 셋째,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한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아는 것은 나 홀로 노후를 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다. 소소하거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생활이라 하더라도 나 홀로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생활이라면 생활비 전략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즐거운 취미생활은 나 홀로 노후를 훨씬 살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것은 성공적인 나홀로 노후의 핵심 요소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두면 곤란할 때 혈육보다 더 기묘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지켜야 할 네 번째 원칙은 이웃에게는 반드시 먼저 인사하라는 것이다. 도심 아파트에서는 같은 동은 물론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일지라도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할 사람은 없다. 이제부터는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먼저 간단한 목례라도 하자.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들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 준다. 다섯째, 쇼핑은 인근 상점가를 이용해야 한다. 집 근처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상점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두자. 물건을 구매하며 담소를 나누고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최신 정보를 얻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에 얼굴을 불쑥 내미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자. 그것이 당신의 노후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줄 것이다. 지역 축제와 같은 행사를 기회 삼아 지역 주민 활동에 첫발을 내디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할 것. 나홀로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다. 가능한 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기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겨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 건강할 때 보험을 들어 장기 입원에 대비해 두거나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곱째,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이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는 있다. 조깅이나 걷기, 헬스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둬야 한다. 나홀로 노후 생활을 하면서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건강 관련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과 요양 관련 보험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 두어야 한다. 주거. 나 홀로 노후도 임차 생활이 가능. 나 홀로 노후를 사는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영주택이나 독거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아홉째, 거주지를 고를 때는 가족 아파트를 택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싱글 거주자들이 많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가 예상되는 사람일수록 가족 구성원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낫다.
나홀로 노후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가족이 있는 이웃이 좀 더 다가가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주거지를 바꿔보자. 집을 임차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임차료가 싼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둬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두고 스타트 라인에 서는 이 시기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령화 선배인 일본에서 20대, 30대, 40대 등 세대별로 후회 없는 삶의 지표를 제시해온 경영 컨설턴트 혼다겐 씨가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7가지를 소개했다. 혼다 씨가 내놓은 그 나이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7가지 시리즈는 일본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혼다 씨가 제안한 일들은 독특하다. 또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라. 혼다 씨는 60대에 꼭 해둬야 할 일의 첫 번째로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라라고 제안한다.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라. 은퇴직 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60대 이후의 삶에 친구는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연락불통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50대까지는 동창의 자리에서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대를 함께 싸우며 살아낸 전후의 느낌이랄까.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간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떨쳐내라.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 때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체력,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에 도전해 보자.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른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제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는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다듬는 노력을 해보자.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는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퇴 후에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자.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30여 년이란 인생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육아, 기술, 전문 지식,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하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나만의 취미를 갖는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보는 것이다. 재미나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 보자.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이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다. 젊은 친구를 사귄다.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20에서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 과거 지향적인 화제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식의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세지 않는다.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이다. 나의 부모가 60대일 때와 내가 60대인 지금은 분명 많이 다르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 본인 또한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행에 적극 나선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한 노후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진다. 되도록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준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이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홀로 여행도 추천할 만하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